직선적으로 절대 직선적으로 뇌는 발전하지 않아요. 즉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믿으세요. 반드시. 저는 몸으로 경험했어요. 뇌는 처음에 티도 안 내요. 반드시 가만히 있어요. 멍청이, 까먹지, 빙신. 요러다가 요걸 참아내고 난 순간 빠르게 커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임계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공부를 막는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운동이랑은 달라요. 음악 미술이랑은 달라요. 그때 뭐 해놓은 거라도 있잖아요. 미술은 작품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기교가 아직 내 손에 배지 않았어요. 발로 그렸네. 이거 어떡하지? 그럼 다음날 또 하면 돼요. 운동이야말로 기량이 늘건 안 늘건 몸뚱아리 아프면 나 좀 뭐 한 듯, 뭐 된 듯 이런 뭔가 충만감이라도 있는데 요 시점에는 정말 막연해요. 아무것도 보장되는 바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등수가 올라갈까? 이렇게 한다고 대학이 바뀔까? 이렇게 한다고 돈을 잘 벌게 될까? 이렇게 한다고 아무도 내 인생에 책임지지 않고 그 전에 나는 행정고등고시 준비했다고 했잖아. 영어에 대해서 뭘 하냐 말 오히려 고3 때 더 잘했지.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은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학원계 종사하시는 원장급 어른들도 많았고 질려버렸었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그 전에 많은 요령을 터득했으니까 그런 극한에 올린 상황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대가리 받고 하는 거예요. 고민해서 겨를이 있으면 아직 몸뚱아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혹사시키는 거죠. 1mm 더 나아가겠다는 각오로 그냥 뒤지게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계점이 넘겨져서 깜짝 놀랄 순간이 벌어집니다.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3개월 동안 진짜 빙신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기적. 안 외웠던 단어인데 뜻을 알 것 같고 그리고 그 뜻이 앵간히 맞고 안 들어봤고 안 읽어졌던 문장 구조고 긴 말인데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역을 여러분들도 맛보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는 생각보다 나태하고 생각보다 나약합니다. 여러분 동료들은. 이런 초극상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죽어야 됩니다. 살만하다? 막 피부도 좋고 막 점심시간 때 왜 뛰어놀고 막 고등학생 왜 뛰어? 기어다니고 막 빌빌거리고 팽 하고 막 그래야지. 공부하느라 뭐 이런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럼 죽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정도의 각오를 자기에게 자꾸 던지는 건 괜찮다고요. 맨날 그렇게 사면 진짜 죽어요. 고1, 2, 3에 그렇게 몸이 상할 정도로 하는 건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인생 길어요. 대학 딱 입학하자마자 승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상하지는 않지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각오는 다면 언젠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 때가 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나 말고 남들은 생각보다 약하거든. 강한 척 하는 거야 다. 안녕하세요. 첫 시간입니다. 상징, 신호와 심상, 언어학습이란 다소 추상적인 주제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어는 상징체계죠. 해당 언어를 발화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만의 심상을 머릿속에 그려서 발화한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 보는 일체의 과정입니다. 이걸 의사소통의 그림으로 함께 그려보면 대강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이 말을 하면, 즉 언어라는 상징체계로 자신의 심상을 전달하면 들은 사람은 그 언어, 상징체계를 해독하여 자기만의 또 다른 심상을 만들어 보는 거죠. 소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언어를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의 심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해요.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파이프 그림 하나를 볼게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은혜 마그레트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에 있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해봤어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라는 심상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기를 의도한 나의 상징이다. 자, 이 단어를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 또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보시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떠올랐을 수도 있고 집에 있는 내 강아지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어제 먹다 남은 맥주 안주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 집에 올 때 아들이 새우깡 사오라고 했었는데 아들의 부탁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 둘 다 상징일 뿐이죠. 이 상징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려준 거, 이게 심상입니다. 어떤 심상은 금방 떠오르죠. 과자라는 거 하나 보자마자. 근데 우리한테 생소한 물건들에 대한 지시, 즉 상징을 보거나 들어도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예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게 떠오르기도 하죠. 이렇게 심상을 떠올리게 하고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심상이야말로 언어 추구의 목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심상을 배울 수는 없어요. 이건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이에요. 그나마 비슷한 심상을 떠올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문화권이라고 해요. 사실 국내 생활 영어들 수업 중에 일부는 이런 심상을 설명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방식인데요. I can't wait. 난 기다릴 수 없어. 이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기대되는걸. 이런 의미죠. 또 다른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wait. 이 표현 뒤에는 투부정사가 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I can't wait to meet you. 너를 만날 것이 너무 기대돼. 왜냐하면 난 이미 너를 사랑하니까. 이쯤 되면 이제 익숙해지셨죠?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상황을 활용하면서 표현을 알려주는 수업 방식은 좋은 수업이에요. 일단 재밌잖아요. 쉽고 무엇보다 문화를 동시에 익힐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바는 이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제 주관은 이렇습니다. 문화까지 익히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학생들은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상당히 치열한 입시 시장에서 전쟁을 벌여야 돼요. 성인들에게는 영어 말고도 일상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나열식의 생활 영어 학습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배운 것을 계속 복습해보고 되뇌어 볼 만한 시간적 여유를 삶이 주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삶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언어 하나만 계속해서 배운다라는 건 장기 기억으로 아예 갈 수 있는 방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문화라도 같이 병행이 되니까 인간의 뇌에 자리 잡을 여지라도 있는 거죠. 이제 이 강에서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다소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특정 대상이 주변 환경, 특정 대상과 연계된 다른 무언가까지 같이 익혀야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왜 학창시절에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웠던 내용이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사진과 함께 있었는데 이런 주변 지식은 기억에 나왔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문화와 언어가 같이 병행이 돼야 장기 기억으로 가지 언어만 배워서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 문화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단순 암기가 아닌 하나의 커다란 논리인 문법적 법칙을 넣어보자는 거예요. 영어 수업을 문화와 병행하면 제 생각에는 배울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라는 건 서로 다른 많은 표현이 있다는 거고 많은 표현을 익히려면 많은 강조가 필요하고 그러자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예쁜 강아지 이 단어를 보면서 소위 미국인스러운 심상을 떠올리는 것을 배우려 하지 말고 예쁜 강아지 이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된 조합적 법칙을 익히는데 주안점을 두어 보자는 거죠. 이제 다시 심상과 문화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마그리트가 이 그림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 그림이라는 상징으로 파이프라는 심상을 당신이 떠올리기를 바라는 나의 의지다. 파이프 그림이라는 상징을 통해 그의 의지를 본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파이프를 떠올리겠죠. 물론 심상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낵, 과자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꼬깔콘이 아니라 버터쿠키를 떠올리고 곰방대가 아닌 파이프를 떠올리게 되는 거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성도 높은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훈련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말도 많이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기술, 즉 언어의 원숙한 실력을 얻는다는 건요, I can't wait, 너무 기대돼 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빠른 속도로 넘어갔다가 이 심상을 가지게 되면 다시 발화를 할 때 이렇게 내뱉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굉장히 빨리 하는 거, 이런 게 소위 유창함이라는 것의 특성인데요. 말하고 듣는 차원에서 이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상황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이게 많이 힘들죠. 영어를 모국어는커녕 제2 언어로도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창성을 얻는 것이 쉽진 않아요. 영어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꽤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부모 중 한 명이 이미 유창성을 획득한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어를 잘 하시거나, 혹은 세 번째 경우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상당한 노력, 때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셋 중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하지는 않죠. 말하기까지 도달해야 소위 언어로서의 영어인데, 특히 2번, 3번 방법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여러분이 영어로 대화할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1번 방법으로 인위적인 외국어 활용 상황을 만드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면 좋죠. 분명히 하면 좋은데 이게 만만치 않은 압박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턴 잠시 논제를 바꿔서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법한 영어가 아닌 영어 교육적 관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 중등 시절에 좋은 어학원을 다녔거나 아니면 좋은 학교 선생님을 우연히도 운 좋게 만나서 그분들로부터 영어의 언어적, 어학적 교육을 받았다. 아주 좋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청소년기가 들어가면 벌써 올라갈 수 있는 영어의 수준 자체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아져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일정 정도 이상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면 결국은 해외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 끝장을 볼 수는 없어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살아있는 영어, 언어로서의 영어의 실력을 쌓아가게 할지를 명확히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정보에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가 해야 할 또 다른 공부에 대한, 또 다른 과목에 대한 고려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애가 해야 될 공부, 아니 나아가서 아이는 공부를 하는 기계만은 아니잖아요. 놀기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죠. 그것도 그들에게는 사교인데, 이 모든 것이 삶인데, 이걸 즉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결국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력이 발전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모든 게 입시를 향해 올스탑되고 오로지 입시 훈련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수가 있는데, 이 정작 아이들이 고1, 2, 3 때 매진하게 되는 입시의 수준을 가늠하지 못한 채로 원대한 꿈을 엄마가 계획이란 이름하에 꾸어 놓으면 아이는 무분별하게 영어에만 또는 수학에만 아니면 특정 과목에만 공부가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중2부터 고3 그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요. 명백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 실력을 어디까지 끌고 간다. 영어에서 플루언시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그럼 바로 입시로 전향. 역순으로 고3에서부터 또또똑 따라서 내려오면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뭐 엄청나게 잘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설지 보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단어 어렵네. 이 정도 길이의 지문을 고3 때 다루는구나. 고3 6월 시험지와 9월 시험지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방송을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대강 가늠이 잡히잖아요. 해설지만 진짜 국어 읽듯이 읽어보시기만 해도 야, 이 정도 논리력이 요구가 되는군, 이렇게 많은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고2 걸 보고 고1 걸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학원에서 배우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보시면 지금 이 학원을 또는 이 스타일의 학업을 어느 선에서는 입시 체제로 바꿔야겠다, 어떤 선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자면은 굉장히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단어를 몇 개를 외우게 시켜야겠다, 어떤 수준을 외우게 시켜야겠다, 뭐 이 정도 계산까지 해내시더라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조금 미리 겁먹는 게 아닐까. 근데 제가 본 30대, 40대, 50대 어머님들은 굉장히 많은 지혜를 이미 축적해 놓으셨고, 투자, 독서, 뭐 자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대단하시죠, 지식들이. 그게 비단 아이와 관련된 학업적인 부분만 가면 많이 조심스러워지는 이유는 그게 아이와 다툼의 소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학업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아이와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부딪히지 않아야죠.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직접 이렇게 나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면은 그 배워놓으시고 공부해놓으신 걸 가지고 교육 과정을 알아들으실 수 있다? 아니면 뭐 이해하실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을 갖추시라는 거죠. 그걸 절대 아이에게 직접 강요하시면 안 돼요. 학원과 학교 과정에 대해서 일종의 파수꾼, 감시자, 학교 수업이 이 정도니까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 학원을 찾으면 내가 굉장히 훌륭하겠네, 완벽해지겠네, 이런 어머님들만의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유창성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선생님을 우연히 잘 만났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문법 쪽이라든가 입시 쪽이라든가 이걸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나이 때 해야 되는데 이 정도라면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겠네, 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영어에 대한 접근 방식 중에 조금 고루하긴 하지만 학문하는 자를 키우자, 이게 저의 영어 학습의 주안점입니다. 영어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죠. 제대로 된 직역을 위해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적 법칙에 의거해서 직역과 해석을 하는가, 글을 제대로 읽어서 글의 논리 구조를 문단, 소재, 주제 등의 장치로 분석해낼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문항지에서 질문하는 것보다 더 깊은 글에 대한 이해가 되었는가, 결국 글을 글답게 읽었는가, 이게 독해의 본질이잖아요. 단점은 역시나 말하기나 듣기 실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통번역으로 영어 세계에 진출했던 저조차도 이렇게 20여 년 하고 나니까 스피킹은 이제 안 됩니다. 장점은 역시나 속독 능력이죠. 독해에 도움이 되는 실용 영문법, 독해형 또는 영작형 실용 문법만 습득해서 문법에 근거해서 빠르게 해석하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향하는 문법 수업이에요. 이 문법이 적용돼서 쓰여진 문장은 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해. 문법과 해석의 1:1 매치가 되지 않는 관념적인 문법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배제하는 거죠. 옛날 우리가 배웠었던 문법은 관념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이걸 직접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법이라는 언어의 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전형적인 일본인 학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듯한 너무 분석적 문법이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문법은 법칙이잖아요.
모든 법칙에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사고 논리가 있어요. 그 조합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저 차원에서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사고 논리는 동일해요. 같은 종이니까요.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모든 레이스, 인종에게 공히 적용될 법한 체계를 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립시켜 놓은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언어를 전환하는데 문법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 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직역이라는 건 이 문법 체계를 의식하면서 해석을 하자는 주장에 불과해요. 단 그 과정에서 독해나 쓰기에 필요한 실용적 영문법만 추려내서 그것만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직역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성인분도 계실 거예요. 자신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문법을 기본으로 한다. 아주 좋은 시도고 필요한데 첫날엔 본의 아니게 자꾸 입시 위주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강만 그런 거니까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임생들에게 해석을 발표하라고 부탁하면 거의 100%가 어휘를 가지고 내용을 예측해서 말하는 걸 해석으로 착각해요. 그건 어휘에 근거한 내용 파악이죠. 물론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내용 파악 위주로 글을 읽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나 공인 영어 인증 시험을 대비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지문 해석을 시켜보면 직역, 번역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닌 아예 무슨 소린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문제는 맞춰내는 거죠. 이게 바로 평가원에서 지향하는 중고교 수능 입시 체계에 있는 하나의 비밀인데 이렇게 되는 원리는 기회가 되면 다른 방송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실까지도 탄탄한 학생이 아니라면 모의고사 성적이 그 학생의 해석 능력을 반영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선행 과정에서 어쨌든 성적은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실력을 착각한다. 그러나 고교 선생님들이 소신껏 출제하는 내신 문항은 이러한 진정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 중학교 등수에 비해 고등학교 영어 등급이 비약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고교 수능 성적에서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 토익, 탭스 같은 공인 영어 인증 시험을 대비하는데 생각보다 특히나 말하기가 아닌 독해에서 고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영어로 쓰여있는 모든 문장에 1:1 매치가 되는 한국말을 발화할 수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가? 물론 해석, 즉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 또는 구의 조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문법적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단어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이거대로 그 문법적 의의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죠. 직역이 되고 나면 바로 라이팅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직역에서 정확하다는 개념과 라이팅에 정확하다는 개념이 다소 다른 거죠. 쓰기에서는 정확하다라는 게 옳고 그름을 의미해요. 한국말에서 맞춤법이 틀리면 다소 오류가 있다거나 정확하지 않다거나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틀린 거죠. 문법적 법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은 쓰기는 틀린 영작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게 번역입니다. 영미 국가와 우리나라는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당연히 말도 다르죠. 그쪽에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두 개 언어가 완벽한 1:1 매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걸 법칙적으로 다소 어색하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해내는 것이 직역의 핵심이었다면 번역은 한국말답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이건 바로 글의 영역으로 이어져요. 직역이 되면 바로 영작이 된다고 했었죠. 이 이후 일정 정도의 훈련을 받으면 말하기 듣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별개의 영역으로까지 따져보아도 됩니다. 사실은 언어가 이게 별개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구별을 짓고 현재 교과 과정을 가르치도록 편성이
사실상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측면을 서로 공히 평가하려 한다 할지라도 어쨌건 이쪽은 평가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변별력을 갖추는 쪽은 아무래도 이쪽에서 출제된 문항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도 이쪽 영역보다는 이쪽 영역을 많이 신경 쓰게 되겠죠. 문법에 근거한 정확한 직역.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씀드리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이 지문을 한번 정독해 보시죠. 추후에 이어질 제 개인 유튜브 약 30여 강을 통해서 직역에 쓰이는 모든 문법적 법칙을 익히고 난 이후에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직역이 모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가 잘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아직 익숙하시지 않을 듯 해서 한국말을 같이 병행해 놓았습니다. 성공은 이끌 수 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의도된 길로부터 벗어나게. 그리고 안락한 틀에 박힌 생활로. 만일 여러분들이 능숙하다면 무언가에, 그리고 잘 보상받는다면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계속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것 하는 것을 비록 여러분들이 멈춘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는 것을. 위험은 대짜리아이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둘러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 세 가지 대짜리아를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안락하고 틀에 박힌 삶 속에 너무나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볼 수 없고 태양을 혹은 숨 쉴 수 없다는 것을, 신선한 공기를. 이 안락한 편안한 삶의 측면들은 너무나 미끄러워진 상태이다. 그래서 그것은 들게 할 것이다. 초인적인 노력을 기어 나오기 위해서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위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염려하는, 그들이 있다고. 현재 처음 접하시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문장은 원숙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도 만만치 않게 생각하는 구조의 문장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문장을 영어로 쓸 수 있도록, 또는 이 정도 난이도의 일부분을 영어로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조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엄청 많은 설명을 들어야 할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걸 복잡한 문장 구조인 복문이라고 합니다. 접속사들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 속에 여러 개의 절이 들어가서 계속 문장이 나열되는 구조인데요. 까다롭죠. 이런 문장들을 영작 단계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고교 1학년 때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최고 난이도의 서술형 문항이다 보니 중학 단계에서 자칫 이러한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걸 듣거나 교육받지 못하면 따라가기 어렵죠.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장 구조인 길어지는 문장, 결국은 이런 길고 복잡한 중문 또는 복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문법 기초를 다지는 건데요.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제가 얼마나 전달을 해낼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법칙에 의거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이 개념을 완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커리큘럼화한 것이 제 학원들의 교재들인데 이렇게 구현해내는데 근 27년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 이 커리큘럼을 수업에 녹여 밀어붙일 힘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장되기 전에 이 지식을 보다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방대한 내용을 유튜브 인강 속 작은 화면에 압축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의 지식이 저의 마음과 함께 잘 전달되기를 깊이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긴 여정을 본격적으로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